오늘 미국장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유럽장은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장이 안 좋았죠. 미국장하고 유럽장하고. 그래서 아시아장은 거기에 떠밀려서 엄청나게 흔들렸고 우리나라는 3%가 빠졌고요. 그게 유럽장 넘어서 흔들흔들 하다가 혼조세로 끝났고 미국장에서는 하락장으로 끝났습니다. 하락 강도가 좀 떨어졌다는 거 말고는 미국장 그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하락 강도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볼 수도 사실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일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나마 이게 어제 저점이 안 뚫리고 어제 장중 저점이 안 뚫리고 여기서 버텼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국내 시장은 코스닥 시장 아니 코스피 시장 보면 이렇게 개인이 2,400억 팔았습니다. 외국인 56억 팔고 기관이 2,700억 샀는데 잘 버티고 있다 후반부에 보시면 세차게 이 매도를 때렸죠. 개인들이. 일부 패닉 셀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주된 이유로 보이는 거는 그 제롬 펄 연준의장의 대화 속에, 그러니까 발언 속에 하드랜딩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의 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어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거 이외에 촉발된 게 이거거든요. 얘는 신동윤 기자께서 9월 27일 날 헤럴드 경제에서 올리신 기사인데 속설없이 돌아가는 0파운드와 이렇게 대해서 얘네가 감세 조치를 했거든요. 이 부분 신임 영국 총리 내놓은 감세 정책의 여파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화 보면 폭락했죠.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 전체적인 환율 시장이 다 인하거든요. 이게 환율. 여기서 봤던 거는 왜 내려갔냐면 여기는 기준통화가 환율 파운드화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제가 기준통화를 달러로 바꿨습니다. 같은 방향성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이때 폭락했고 그 전체 금융시장 그러니까 외환시장을 다 흔들고 있고 다만 이 급등 이후에 일단 급등세는 멈춘 일단 급등세는 일단 멈추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패턴으로 현재 넘어간 게 아닌가 5분봉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이외에 그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이성호 기자께서 9월 26일 블룸버그에서 계속 불을 질러대고 있거든요.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저기 떴죠. 달러당 150원이면 제2 외환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대외 이게 외환보유입니다. 4,300억 달러 정도 외환 그 대외 부채가 있고 요거가 대외 채무가 이거 외환보유액 4,300억 달러 이게 대외 부채인데 6,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외 부채가 더 많긴 해요. 다만 대외 부채가 전부 다 단기 채권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단기 채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국가부도에 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단기 채무는 다 상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커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우리나라 대외 채권이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순채무 국가에 채권 국가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금이 쭉 뽑아져 나갈 때 외환보유액이 쭉 줄 수는 있겠지만 국가부도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IMF 때 태국 바토화가 폭락하면서 우리가 국가부도로 갔을 그 시기에는 대외 채무액이 외환보유액보다 한참 많은 그런 수준에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민할 상황은 아니고 기사 자체는 사실 시장을 흔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다. 지금 제가 필리핀하고 태국은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취약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을 흔들 만한 요소들은 계속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오히려 영국의 이게 파운드가 이게 영국의 외환 보유액이거든요. 그건 한 1조 달러 1,8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 채무는 이게 한 7조 정도 돼요. 7조 달러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게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연보유액이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들고 있는데 대외 채무는 이게 JPY 빌리언이거든요. JPY 빌리언이라 이거를 상환 이게 뭐야 달러를 그러니까 엔화를 달러화로 바꿔봤더니 한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4조 달러 정도 대외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2조 달러하고 1조 달러하고 4조 달러니까. 중국은 3조 외환보유액에 대외 채무가 한 2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USD 밀리언이라는 게 1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져보면 한 2조 달러,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외 부채하고 국가 외환보유액 비중으로 놓고 보면 영국이나 일본이 좀 취약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쪽이 무조건 뭐 국가부도가 날 거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전에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공격해가지고 파운드화가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정책을 이렇게 했다가는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영국 파운드화가 그걸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겁니다. 신동희 기자께서 올린 그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면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BOE는 이날 늦은 오후 성명에서 자산가격 급변에 따라 금융시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 물가 목표 달성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말로만 끝났고 11월 3일 날로 예정된 다음 회의 때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파운드화 급등했는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감세 조치에 따른 이런 파운드화의 급락 요거에 대해서 상황 판단은 11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게 부정적인 거 이제 외환시장에서 놓고 보면 좀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거는 이게 좀 세차게 움직이면 조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 한없이 악화 일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볼만한 사항은 이거 지금 미국의 국채에 들고 있는 국가별 총액이거든요. 7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조 2천억 달러, 중국이 한 9천억 달러, 영국이 한 6천억 달러. 우리나라는 보시면 상대적 규모가 작은데 어딨나 사우스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가 안 보이네. 여기 있습니다. 코리아라고 돼 있네요. 여기 한 1120억 달러 정도 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달러로 환전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급한 상황이 되면 얘를 담보로 미국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부도 생각은 일단은 안 해도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뭐 태국의 바토하나 필리핀의 페소와 그쪽에서 국가부도가 나는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쏠려서 우리나라도 국가부도가 난다는 생각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심각하게 시장을 흔드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다른 걸 보면은 이게 지금 10년 국채가 3.929%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급격히 올라가서 4%까지 육박하면 그때부터 좀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느냐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빨간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이 밑에 있는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다 미국의 국채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채 그다음에 뭐 물가 상승 관련된 물가채 관련된 건 다 있는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SPTI 라고 하는 게 이제 파란 거 이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파란 거 이거 중기채고요. 여기는 캔들 차트 이게 SPTL입니다. 롱텀 차트. 그래서 지금 요걸 매집하러 들어간다면 타이밍이 적절하겠느냐? 이제 매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매집을 한다면 조금씩 매입을 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이 추세가
10년 국채 수익률이 확실히 추세 상승 강도를 멈췄는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강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은 매집해서 끌어모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수축 국면에 이 금리가 떨어지는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강도가 이게 SPTL이 먹은 폭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먹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난번처럼 이 바닥까지는 안 내려올 거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거. 죄송합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약을 지어서 먹고 있는데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감으로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 일정 부분은 이제 위험자산 주식에서 손실 났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10년 국채 수익률로 포트폴리오 이전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흔들리는 상황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 요번 주 내내 눈치 보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아랫방으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개걸음을 칠 수도 있습니다. 반등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반등을 하려면 좀 뭔가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안상훈 기자께서 9월 26일 올린 게 있는데, 미 애틀란타 연준인가? 여기 애틀란타 연준에 레피얼 보스틱 총재께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지 않고도 물가 목표치인 2%를 낮출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드랜딩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다른 연준은행 총재들이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이 계속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우리나라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내일 저녁 한 8시 30분이겠네요. 내일 저녁.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지 시간 날씨니까 오늘 저녁 한 8시 30분이겠네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한마디 할 거거든요. 이거 여기 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연준은행 총재들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도 있죠. 이 밑에도 있습니다. 또 어디 있나? 22 총재가 한마디 할 거고, 여기 보면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요번 주 내내 연준은행 총재들이 발언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들이 시장을 수습하는 형태로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서 누적되면 하락 강도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넘어가면 10월 초에 나오는 물가 상승률에 아마 집중하게 될 겁니다. CPI에. 10월 초 미국 물가가 언제 나오나? 두 번째 주에 나오나 보네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날 나오네요. 10월 13일 날 나오는 이 CPI 지수 요 움직임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나간 걸 보여드렸어요. 10월 달에 여기 13일 날 10월 13일 날 나오는 요 CPI 요 지수가 주식시장의 추가 방향성을 측정하는 그런 쪽에 가장 중요한 이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미래를 반영하긴 하지만 지금 경제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위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슈들, 미국 시장은 그나마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약간씩 좋은 모습을 보이고 터닝하려고 하는, 물론 이 터닝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세차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트리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환율시장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트리거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대규모 실업을 양산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약세로 움직이는 거는 일단은 일정 부분 이유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뚫고 추가적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을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렇게 내려온 뒤에 S&P 500 지수입니다. 내려온 뒤에 이제 일정 부분 반등했죠. 여기서 6개월 내려오고 반등한 한 달, 두 달 정도 하고 다시 한 달 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세차가 아래로 계속 내리꽂겠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조정 이후에 일정 부분 머리를 들은 행동을 할 것 같거든요. 다만 이 머리 드는 행동이 직전에 있었던 반등 강도만큼 그렇게 올라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포지션을 일정 부분 청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일정 부분 조금 더 올라갈 거로 예측하고 있다가 물가 상승률이 전월은 내려갔는데 요번에 발표된 거는 올라가는 건 아예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연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그것이 기대치를 꺾으면서 이제 세차게 내려왔고, 그래서 다음 달 13일 날 발표되는 이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그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거나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는 형태의 패턴을 보이면 이건 희망사항이긴 한데, 횡보하는 수준 정도까지만 나와도 시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수준 정도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이 터닝 포인트를 잡고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부정적인 거는 이 경기 침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 이제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외환 시장도 막 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도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 전체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 시장도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안전체인 10년 국채 수익률로도 자금이 안 밀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온리 달러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려, 그러니까 미국 자산이 아니고 달러 쪽으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값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밀려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외환 시장을 계속 자극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 시장은 상당히 불안정성을 계속 띄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큰 폭의 하락이 추가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세차기 밑으로 확 밀리는 그 가능성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지켜볼까?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다가는 아래로 세차게 더 내리꽂을 때 하고 있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